최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들과의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들의 금리를 0.1%포인트만 높여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더 싸게 대출을 해주면 안 되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듣기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따뜻한 정책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의 실제 작동 원리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이런 선의의 정책이 왜 정작 도우려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식당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골 손님에게는 김치찌개를 2,000원 할인된 8,000원에 팔고 처음 온 손님에게는 10,000원에 팝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평한 걸까요? 단골 손님은 돈을 잘 내고 자주 오니까 안전하죠. 새 손님은 어떨지 모르니까 조금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갑자기 단골 손님도 새 손님과 똑같이 10,000원 내세요. 네, 그래야 공평하죠? 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 손님들은 다른 식당으로 가지 뭐 하고 떠날 겁니다. 그럼 식당 사장에게는 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한 손님들만 남게 되죠. 결국 사장은 더 까다롭게 손님을 받게 되고 정작 어려운 손님들이 밥 먹을 곳을 잃게 됩니다. 금융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 과장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신용등급 1등급 직장인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연 3.5% 금리로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정부가 고신용자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과장의 금리가 3.6%가 되었고 월 이자가 87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3만 원 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차이죠. 하지만 A 과장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언제든 내 금리를 조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또 얼마나 올릴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A 과장은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B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A 과장 같은 우량 고객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은행의 고객 구성에서 고신용자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 고객들은 줄고 대출액도 감소했지만 5등급에서 6등급 고객 수는 변화가 없었죠.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급상승한 겁니다. B씨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C씨에게 돌아갔습니다. C씨는 신용등급 6등급의 자영업자로 코로나19 때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사업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가게 확장을 위해 5천만 원 대출이 필요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 8% 금리로 대출을 받고 정부 정책으로 7.5%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심사 기준 변경으로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량 고객들이 빠지면서 은행의 전체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C씨가 피해를 본 셈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후고 차베스 정권 출범 이후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은행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출 의무 비율을 설정해서 전체 대출의 최소 20%를 저소득층에게 할당했고 정부 주도로 금리를 통제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금리 차이를 인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사회적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가 직접 금리를 보조하되 그 비용을 민간은행이 부담하게 했죠. 초기에는 성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차베스 정권의 지지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5년경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량 고객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거나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은행들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만 남게 됐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상승했고 정부가 강제한 저금리 대출로 인해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 심사를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서민층의 은행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 더 악화됐죠. 정부가 도우려던 서민들은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요? 연오십에서 100%의 고금리를 받는 사금융이나 불법 대부업체에서였습니다. 정부의 선의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계층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2015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금융권 서민 대출 승인율이 2005년 65%에서 2015년 23%로 떨어졌고 4금융 이용자는 2005년 120만 명에서 2015년 5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4금융 금리는 연 85%였죠.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 과장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A 과장의 금리를 겨우 점일% 올린 것은 숫자상으로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언제든 시장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정책 위험을 고려해 금리에 추가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결국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모든 사람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DC 가정을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담보대출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가 8억 원이죠. 만약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연간 이자 부담이 800만 원, 월 67만 원 증가합니다. 이미 빠듯한 가계에는 치명적인 부담입니다. 정부의 금리 개입이 전체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만든다면 DC 같은 중산층 가정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를 위해 양보하라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량 고객들의 이탈 또는 대출 규모 축소가 일어나고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악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증가하죠. 결국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고 정작 도우려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매기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가 이런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그 허점을 파고들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 희생을 강제로 만들려 하면 모든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소웰이 말했듯이 진정한 동정심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좋은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별처럼 보이는 시장의 가격 차이 속에는 모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공정함이 숨어 있습니다. 선의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